네,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특권을 누리던 금수저, 이른바 금수저 외교관이 왜 탈북을 했을까? 두 번째, 김정은 체제에 주는 충격은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인가? 세 번째,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빨치산, 조금 전 말씀드렸던 항상 극진한 우대를 받던 빨치산 출신들을 견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대에 탈북한 김태산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사장, 그리고 1990년대 탈북한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세 분은 처음 들으시고서 어떤 생각들이 제일 먼저 나셨는지 그거부터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왔지만 97년도의 황장려 비서 이래 가장 이제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황 비서도 이제 뭐 최고의 층이긴 하지만 항일 빨치산 계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쪽에 이제 뭐 태병열 씨 이제 뭐 항일 빨치산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부인 오해순 씨는 이제 북한의 진짜 대표적인 항일 빨치산이 500명 그룹의 이제 그 자녀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항일 빨치산 그룹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김정은이 가장 믿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는데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패밀리 같이 그렇게 형성된 정말 충신 중에 충신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런 항일 빨치산의 계열이면서도 가장 믿을 만한 이 가문 같은 사람들이 탈출했다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정말 김정은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김태산 선생님께서. 예, 저도 이 태공사가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왔다 소리를 듣고 참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제 강 선생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태공사 이름을 들었을 때 북에서 만나본 적은 없는 분입니다. 네네. 만나본 적은 없는데 북한에 또 태가성을 가진 사람은 오직 거의는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뭐 태병여지 하면 이제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김일성 시대 때 항일빨치산 때 이제 김일성을 옆에서 호위했던 사람이고. 전령병이었다.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랬던 사람이고 그 후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국가적인 당주환의 군사위원장까지 했고 당주환 국회의원도 여러 기회 했고 마지막에 1985년대에는 이제 전승기념관 관장까지 지냈고 뭐 네.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대장으로 90년대 말 중엽에 이제 돌아간 걸로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의 자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변한 것이 낡은 이젠 오래된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고 새 사람들을 다 원래 쓰다 나니까 이젠 빨치산 가족들도 이젠 변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전 느꼈고 이제 와서 뭐 지난 기간에 김정일 시대에도 많이 탈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탈북한 사람들과 이번에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사람들이 다른 구도가 뭔가 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그저 먹지 못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탈북들 했고 간부들도 좀 탈북을 했지만 그렇게 큰 위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폭력 정치를 쓰고 위협 정치를 쓰다 나니까 김정은 근처에서 지난 기간 김일성, 김정일 가까이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많이 탈북해 오고 또 김정은 가까이에서 그를 보좌하던 사람들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이 다 그 가까이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탈북자들이 그 구성이 좀 많이 변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야말로 특권 계급이고 또 체제 나팔수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조 의원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한 하루 상간에 이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보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한 두 군데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태공사도 뭐 그렇지만 지금 부인이 그 오 씨거든요. 북한에서 이 김씨 집안 말고 가장 세도가 있는 집안이 오 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진우 일단 전 인민무력부장은 북한에서 거의 20여 년 동안 인민무력부장을 했습니다. 김일성 때 이어서 김정일 때까지. 그다음에 오백룡, 그다음에 오종성 이 사람들은 모두 항일 빨치산 1세대예요. 같은 가문인가요? 아니요,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뭐먼 가문일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친족은 아니고요. 그럼 오백룡, 오종성, 오진우 이 사람들은 항일 빨치산이고 아들들이 오국열, 오금철, 오일정 해가지고 오국열이 있군요. 예, 오국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입니다 모두. 그럼 이 세대는 사실은 북한을 엄밀히 보면 김정은으로 대표되지만
그 김정은 밑에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라고 하는 건재한 그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 항일빨치산 2세대는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할 정도는 못 됩니다. 그 정도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도 사실은 혁명화 교육 받고 나서 숙청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거든요. 본다 그러면 이번에 태공사와 VN5에서는 사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뭐 금수저가 아니고 거의 황족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 탈북에 대한 원인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이 항일빨치산 2세대들이 김정은 정권에 가지고 있는 불안이 아니고 불만이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항일빨치산 2세대들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오는 어떤 그런 북한 정권에 대한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김정일은 사실 뭐 혈통으로 보면 어머니는 뭐 제일교포 출신이고 요즘 뭐 비하하는 말로 백도 혈통이 아니고 후지산 혈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불만이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 판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판단이 작용을 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빨치산 2세대라고 하는 거대한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그 축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있고 자기의 뿌리가 거기에 있고 또 자기 가문도 다 거기에 있을 테고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뭐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하루 이틀에 결정한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김 사장님께서는 북한에서 그 기득권층에 속하셨었고 또 유럽에 계시다가 거기서 탈북을 결심하셨는데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물론 뭐 탈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각각 나름이듯이 탈북하게 할 때 그 당시 생각과 방향도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이제 탈북을 결심할 때 이제 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탈북을 결심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거의 탈북을 하는 것을 거의 8개월 동안 결심을 하고 그러시군요. 우선 가족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탈북할 것인가, 탈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짜고 생각한다는 게 참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로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측면에서 움직이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탈북을 하기 위해선 우선 생각부터가 나는 왜 이 나라를 떠야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내가 편안히 살던 나라에서 왜 못 살고 다른 나라에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 태공사 같은 분은 뭐 미래가 불안했다고 하는데 그건 누구나 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 자체 때는 뭐 미래 불안하다는 건 그때도 있었습니다. 황장엽 선생도 올 때 이제 북한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왔댔고 예. 저 자체도 이제 경제를 전문하던 사람으로서 북한 경제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북한이 몇 년 이상 더 전제 못한다는 걸 예측했댔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그렇게 됐을 건 뻔한 건데 그 위에 여건이 안 되다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우선 북한의 미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북한에서 충성을 해봤댔자 마지막엔 남는 것이 없구나. 오직 199번을 충성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갈 것은 좀 아오지 않으면 정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나 하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으로 올 걸 결심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뭐 남쪽 말로 튀는 데는 어디로 튈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유럽 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남쪽으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네, 근데 미국에 가게 되면 우선 가기가 힘들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유럽에 남으면 북한으로부터 그 어떤 테러 위협이 제일 쉬우니까 그러자면 남쪽에 가게 되면 우선 북쪽은 남쪽으로 간 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간 것보다 더 원수처럼 여기니까 그게 참 어려운 선택이 하나인데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 북조선은 이제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니까 통일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가까운 데로 가자 하고 저는 선택으로 하고 왔습니다. 네, 하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가겠는가 하는 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주재 대사 한국 그 해당 국가 주재 그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네, 이제 예. 망명을 신청해서 온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 아마 도와줬겠죠.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북측하고 남측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좀
남측 대사관에 들어갈 걸 좀 꺼렸댔어요. 예. 근데 뭐 그때 국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저도 남측 그 주재 남측 대사관에다 전화까지 걸었댔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예. 근데 참 불안하더라고요. 그게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온 가족을 이끌고 북조선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뭐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 왔는데 내쫓겠냐 하고 비자가 없이 인천공항으로 그때 날아들었거든요. 아, 곧바로요? 네, 곧바로 날아들었는데 그 후가로서 저는 뭐 여기서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는지 모르겠는데 해당한 대우도 못 받고 그저 노동자로 떨어져 전랍돼서 현재 그저 자영업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네. 어느 사람이 다 생각과 경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당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소식이 이제 북한의 특히 엘리트 뭐 최고위층까지도 이미 전파가 됐거나 아니면 곧 될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상류 계급이 겪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태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김정은이 이제 쓸데없이 4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유엔 제재가 들어갔죠. 그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서 북한 내부가 엄청 힘든데 지금 김정은이 지금 뭐 하냐면 여명거리 건설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뭐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을 했는데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을 할 때에도 다 개인들에게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끝나기 바쁘게 또 이제 미래 여명거리를 하면서 각 성별로 지금 돈을 할당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외무성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돈이 부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무성은 해외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돈벌이가 제일 쉽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거 돈이 떨어지게 되면 해외 공간에 다 쥐어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은 나라라고 이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과중하게 아마 돈이 이제 부과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이제 쪼들림이 아마 있다고 보고 있고 이번 보니까 이제 그 워낙 금수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북한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영국 아이들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거의 뭐 북한 교육이 들어갈 틈도 없는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평양에 들어가게 되면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이들 때문에 가족 모두가 이제 말반동으로 걸려가지고 수용소를 끌려가든지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또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돈 문제하고 이제 아이들 문제가 겹쳐서 예. 탈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제들이 굉장히 또 공부 잘하고 명문대 진학하게 돼 있었다면서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태공사 부부의 탈북에는 이제 좀 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저 정도 집안이면 사실은 웬만한 정도의 과오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외화벌이 일꾼이나.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결국 김정은 집권 5년간의 무모한 국정 운영과 엘리트 정치에게 실패의 결과로 보여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집권 2011년 말에 집권해서 12년, 13년, 2년 동안에 북한 최고위직의 50%를 갈아치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 말까지 북한 최고위직 그 인사 중에 140명이 처형당한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일 시기에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옹위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엘리트 시기에는 특혜를 주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난의 어려움 때문에 채찍 일변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리용호로 대표되는 야전 세력, 그다음에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당 행정부 관료 세력들에 대한 숙청이 지속적으로 중하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엘리트층의 동요가 그 밑바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공사의 경우에는 매우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장기적인 준비를 한 탈북으로 보여지고요. 기획 탈북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문제, 특정한 개인의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전반적인 정권 자체의 어떤 변동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일발전한 이제 그 가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주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장성택을 처형을 할 때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씨가 이제 장성택 남편에 대한 처형을 반대했죠. 네네. 그때 이제 최령희를 포함한 항일발전한 그룹들에게 예. 자기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처형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당 조직부 내에서도 의견을 모았는데 장성택을 처형하는 것보다 이제 그냥 그 수용소를 보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김정은이 그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호이 그걸 무지막지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싹 쓸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의 마음이 뭐냐면
항일 빨치산 그룹들이 그걸 찬성을 해야 되는데 다 반대를 다 했죠. 네.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더라도 예. 마음적으로 저것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과거의 아버지 백을 믿고 날뛰지 말아라.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절은 다 지나갔다 이제. 예, 그러니까 현재 나에 대한 충성, 실력이 나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지 과거의 아버지 배경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항일 빨치산 그룹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당 조직부나 지금 주요 부서에 항일 빨치산 그룹의 그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뭐 황병선이 다 이런 사람들 보면 항일 빨치산하고 다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빨치산 그룹들이 이제는 그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 신뢰가 거의 떨어져 있고 그 체제에 대한 희망을 잃다 보니까 저는 가문의 일가가 지금 탈북을 이제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랫동안 계속 영국 런던에 있었던 사람을 갑자기 불러들인 것도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미 추측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그 금년 중반부터요. 이제 중국 심양, 선양의 경우에는 그 영사들이 상당 부분 본국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예. 소환이 돼서 사상 검토를 받았고요. 일부는 다시 복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이 우리 뭐 정부가 보안상이나 안전의 이유로 다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최근 2, 3년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인해서 고위층의 탈북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일반 탈북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해봐도 자기가 고위층이라고 엘리트층이 대답하는 비율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정권이 전반적으로 지금 탈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젊을 때 모습이거든요. 지금 본 그 모습이요. 태영호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부터 이렇게 뭐 얘기하고 강연하고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도 체제 선전에 뭐 나팔수처럼 공식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인물이었는데, 자, 태영호의 최근 그 발언들, 뭐 연설에서 했던 얘기들, 그걸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한 작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대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히 근원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한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 육자 회담의 전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 is totally, this is a totally distorted information that the DPRK government not allow the ordinary people to go out, for work or whatever. On his way back to hotel, he was surprised. Every night he see young children playing, going, without any adults looking after. And he found out that, this Pyongyang city is so safe. 가자나의 저구가 정의의 싸움에. 네, 영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보다도 더 영어를 훨씬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유학도 계속했고 덴마크 가서도 유학했고 그러니까 이 당사자도 절반 정도는 유럽인에 가까운 게 아닌가 뭐 생각이 나서 뭐 이런 것들이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예. 보통 외교관으로 파견하게 되면 이제 3년 토울로 이제 옮기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인질로 평양에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태공사 같은 경우는 가족 전부가 다 나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유럽에서 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이 4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서방 세계면서도 북한하고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기술과 또 이제 금융 자본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이제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파견할 때에는 아주 믿을 만한 분들을 파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역시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좋은데 파견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국적은 북한이지만 사실은 영국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마음은 이제 겉으로는 북한을 찬양하지만 네. 그게 너무 역겨울 겁니다, 아마 사실은. 네, 역금에도 불구하고 살자고 하니까 그렇게 했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테러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돈도 이제 걸려 있고 애 문제도 걸려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이제 가겠다. 예.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김 사장님께서는 그 태병렬 김일성의 전령병이었던 태병렬의 아들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또 태영철이라는 김일성대 총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태 씨가. 그래서 그게 또 형제인지 뭐 그 부분이 아직 명확치가 않은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뭐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럽의 4개국 중에서도 스위스하고 영국이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거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점이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 외교관 중에서 1급지는 미국이었을 거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정치적 비중인 거고
실질적으로 아주 조금 비하된 말로 말씀드리면 꽃보직이면 아마 그게 영국하고 스위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영국에서 지금 최장 10여 년간을 근무한 외교관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 정도 인물이라고 그러면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북한이 몰랐던 게 아니고요. 네. 전 가족이 나가도 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던 집안이다라고 보면 그 아마 태병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그 세 사람의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병렬, 태형철, 태영호 이렇게 나왔는데 좀 얼굴이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얼굴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죠. 네, 뭐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네. 이 태씨라는 게 워낙 귀한 성이고요. 네네. 또 이제 북한의 상류계층에서는 태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저기 아마 이제 그 뭐 몇 안 되는 이제 상위 1% 중에서 뭐 여러 태씨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고. 그러니까 아마 부자는 아니더라도 예, 집안이 같은 집안까지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공사하고 이제 태병열 씨는 비슷한데 또 항일 주사들끼리 이제 결혼식을 자제다 결혼식을 시키는 건 뭐 관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씨 가문하고 아마 태씨 가문이 결혼식을 시킨 것 같습니다. 태영철은 태병렬의 아들이 거의 확실한 걸로 지금 생존해 있는 인물이죠? 예, 태영철은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직 김일성 대학 총장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병렬과 태형철은 뭐 확실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지금 태공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직접 친족인지 예. 아니면 친인척인지는 좀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김 씨 일가의 아주 핵심 부서였던 39호실 이 부서에서 탈출한 분들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 분이 아마 온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족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믿는 집안들은 한 명을 인질로 넣어야 되는데 다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태공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외교관 급이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나왔다는 것은 그 39호실의 핵심 간부 못지않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북한의 그 로얄 패밀리, 그 지금 태씨 뭐 김성대가 총장이라든지 예. 그런 핵심 가문의 일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아마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빨치산 그 2세들의 입지가 더 약화되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김 사장님 그 탈북할 때 당시 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날 밤이 있을 것 아닙니까? DJ 네. 전날 밤.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뭐 어쨌든 그게 제 개인사이자 가정사인데 제 아내도 이제 북쪽의 좀 고위층 간부의 딸이다 나니까 예. 참 저를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쪽으로 오자고 하니까 뭐 정말 가무라치운 뭐 왕왕통곡을 해야 되면서 정신 나갔냐 막 이러는 거죠. 그것을 거의나 6개월 납득을 시켰어요. 정말 욕도 하고 얼려도 보고 아직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죠. 오늘 처음 합니다만은 예. 그게 어렵거든요. 이제 저기서도 이제 태공사도 그 아내가 이제 어씨 가문의 자녀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좀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가자고 하면 할 수 없이 뭐 가게 돼 있는 건 아내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하니까 저도 이제 이쪽으로 오기 전날에 거의나 잠을 자지 못했죠. 거의나 잠을 자지 못하고 어쨌든 하늘이 도왔달까 아침에 일어나서 비행기 표를 예약하라고 아내한테 이제 시키고 저는 가서 이제 충성의 선서 모임을 조직하고 돌아와서 비행기 표를 예약했냐 물어보니까 낮 1시에 이제 뜨는 비행기가 있는데 딱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긴 것처럼 3자리가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또 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적지 않게 한 사람으로서 북한은 철저하게 법적으로다시피 나간 사람은 간부들은 3년 이상 더 거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직에서 들어와서 새로 당의 사상을 주입해 가지고 다시 나가게 돼 있지 3년 이상을 주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큰 간부줄이든가 인맥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그 오랜 기간 근무한 것이 오히려 저 사람 머릿속에 자본주의 사상이 싹 들고 저 북쪽 사상, 북쪽에 지금 하는 행동과 이쪽을 볼 때 저쪽이 나쁘다는 걸 더 인식하고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그때 결정 후회 안 하십니까? 예, 그 후에 다시 후에 제가 국정원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그 후에 저를 다시 잡기 위해서 북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소식을 국정원을 통해서 듣고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끼고 지금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